제2의 기계시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풍요로운 그러나 서러운 격차의 시대를 산다 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죠. 상당히 풍요로워 보입니다. 자, 풍요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노동의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술의 발달로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총생산이라고 부르는 GDP가 계속 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GDP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공짜 디지털 상품, 공유 경제, 무형 자산, 인간관계의 변화 등 이런 것들이 바로 GDP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엄청난 이익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경향은 가속됩니다. 왜냐하면 제2의 기계시대에서는 물리적인 자산보다는 무형적인 자산인 지적 재산권, 조직 자본, 사용자 콘텐츠, 인적 자본에 생산이 더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쯤 GDP를 계산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GDP가 말하는 것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격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풍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만 빼고는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죠. 가령 터보텍스 같은 세금 계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덕분에 많은 세무사의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40여 년간 미국 전체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중간층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위 80%의 재산은 줄었는데 상위 20%는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상위층은 미국 전체의 증가된 부를 가져가고 이에 더해 하위층의 부까지도 일부 빼앗아갔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예외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 이걸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시죠. 이 그림을 보면 GDP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즉 노동 분배율, 이 그림에서 위에 노동 분배율이 좀 연하면서 굵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동 분배율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60여 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1952년에는 한 49%, 8%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2012년을 보면은 떨어져서 4% 3% 그 정도까지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GDP는 계속 증가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국가는 점점 부자가 되지만 노동자는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책에서는 가난을 낳는 착취제도, 즉 확고부동한 엘리트층에게 충성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과 경제를 왜곡시키는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정치권을 장악하고 제도를 조작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 자체는 과연 어떨까요? 돈 그 자체? 돈은 스스로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해지는 것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GDP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자본 분배율이 아래쪽 진한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 자본 분배율이 최근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면서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향은 미래에도 계속될까요? 이에 대해 저자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유는요, 돈이 너무 많아서라는 거죠. 전체 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돈은 여기저기에 투자하려 합니다. 결국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익은 둔화되죠.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더 추가한다면 아마 IT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돈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지만 부자들한테는 넘치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갈 곳이 없어요. 따라서 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익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를 빨아들이는 상위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자 1963년 이후로 소득이 좀 올랐다가 그렇죠? 73년경에 좀 올랐어요. 그러다가 점점 떨어져서 2008년 현재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그보다는 좀 낮지만 여전하고 대학 중퇴자는 비슷하네요. 대학원 졸업자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 고학력자들, 그들이 상위층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도 그럴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 수십 년간 저학력 노동자의 수익이 줄어든 이유는 자동화 때문입니다. 즉, 저자들이 예를 든 것처럼 급여 처리 소프트웨어, 공장 자동화, 컴퓨터 제어 기계, 자동 재고 관리, 문서 편집과 같은 단순 사무나 반복 업무는 기계에 대체되면서 저학력 노동자의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지적 기계의 출현으로 전문성이 높은 노동자 역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기계가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업무는 전문성에 관계없이 자동화되고 노동자의 수익은 줄어듭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도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 상위층에 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일단 저학력은 아닙니다. 이미 자동화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학력이 답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해내는 전문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학력이 답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해내는 전문가로 살아야 한다. 그게 답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을 끼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것, 그것이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슈퍼스타 경제라는 것으로 화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차별화되는 고학력의 전문가, 이른바 창조적 전문가. 자, 저는 상위층에 남는 자로 묘사한 사람들, 그들을 바로 창조적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자들의 생각과 제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위층에는 그들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누가 더 있겠죠? 이참에 상위층이 아닌 최상위층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1%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들은 그들을 제2차 기계시대의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스티브 캐플런에 의하면 그들은 대중매체와 연예, 스포츠, 법률 종사자와 기업 임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추가해서 다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예체능 천재, 창조적 지식인, 대기업 임원. 사실 저는 여기에 정치 엘리트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들 역시 대중적인 인지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제도나 관습이 완화되면 두드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제2차 기계시대의 슈퍼스타가 누구인가? 그들은 예체능 천재, 창조적 지식인,
대기업 임원, 그리고 정치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슈퍼스타 경제학은 셔윈 로젠이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했다고 하죠. 1981년입니다. 슈퍼스타는 시장을 점차 승자 독식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타가 아니어도 뭔가를 어느 정도 팔면서 살았습니다. 서비스든 상품이든 말이죠. 그런데 갈수록 1등만 남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팔지 못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경제학자인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이 승자 독식 사회에서 파헤쳤듯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화. 둘째, 운송 기술의 혁신. 셋째, 네트워크화. 넷째, 표준화입니다. 다시 디지털화, 운송 기술의 혁신, 네트워크화, 표준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디지털화는 재생산 비용을 거의 제로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 거의 무제한 공급이 가능해지죠. 또 운송 기술의 혁신은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누구나 살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화는 구매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하고 또한 1등만이 검색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는 시장의 대량 확보를 지원합니다. 자, 그 결과 시장의 분포가 바뀝니다. 많이 파는 사람과 중간, 조금 파는 사람이 공존하는 정규 분포, 즉 왼쪽의 분포죠. 정규 분포에서 많이 파는 소수가 시장을 장악하는 멱법칙 분포, 오른쪽에 있는 분포입니다. 로 바뀝니다. 정규 분포에서 멱법칙 분포로 바뀐다는 거죠. 유의할 점은 사람의 재능은 정규 분포인데 시장은 멱법칙 분포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팔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이 없죠. 거대한 빈민층이 생기는 중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미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은 슈퍼스타에서 제외시켰어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므로 그들은 미래에도 부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을 제외하고 그 외의 슈퍼스타들, 그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시장을 빼앗아가죠. 보통 사람들은 팔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없어서 지금보다도 갈수록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상 두 번째 얘기 마치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